중국의 어느 섬마을. 한 남자가 경찰서로 다급하게 뛰쳐들어옵니다. 제 아내가 여행 도중에 실종됐습니다. 벌써 보름이나 지났어요. 저희 아내 좀 찾아주세요. 인력도 부족하고 섬으로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라 너무 바빴던 경찰은 이 정도 성인 실종 사고는 접수조차 잘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혹시 부부싸움을 한 거 아니냐, 아내가 자발적으로 가출한 거 아니냐 하면서 남자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애가 타고 이제는 화가 나기까지 한 남자는 빨리 사건 접수해달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그만 내쫓기고 말아요. 남자의 이름은 허페이. 그는 아내인 리무츠와 함께 이곳으로 결혼기념일 여행을 왔는데요. 이제 닷새 후면 비자도 만료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내가 없어진 상황인 거죠. 허페이는 반폐인 상태로 아내와 함께 머물던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고 지쳐 쓰러져 잠에 듭니다. 그렇게 피곤과 절망에 찌든 채 얼마나 잤을까? 그는 살짝 잠에서 깨어나는데 침대 옆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들짝 놀라서 몸을 일으켜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아내 리무츠가 돌아온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허페이는 여자를 흔들어 깨워서 당신 누구야? 뭐야? 하고 윽박을 지르는데 여자는 부스스 잠에서 일어나더니 미안해 여보. 그렇게 말없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는데 사과할게 하고 말합니다. 허페이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따져 물어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난 당신 몰라? 당신 누구야? 여자는 피곤하다는 듯 인상을 쓰며 대답합니다. 계속 싸우자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잖아.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을 허페이에게 이렇게 들어보이며 내가 누구긴 누구야 이래도 몰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녀의 휴대폰 바탕화면엔 허페이하고 다정하게 껴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국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은 허페이와 이 여성에게 각각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 여성의 여권 정보와 사진, 여행 기록 모두 허페이의 아내 리무츠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오히려 신고를 한 허페이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허페이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사진하고 여권 이거 다 아마 개인정보 캔에서 조작된 것 같다.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경찰은 차분히 허페이에게 묻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조작됐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혹시 입증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허페이는 경찰 앞에서 즉석으로 여자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어요. 우리 언제 결혼했어? 어디서 결혼했어? 혼인신고는 언제 했어? 우리 어떻게 만났어? 그러자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 자리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모든 질문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다다다다다 다 합니다. 그때 호텔 객실을 청소하는 한 청소부 여성이 지나가는데요. 허페이는 정말 반가운 듯 그녀를 가리키며 경찰에게 말합니다. 저기 저분이 우리 아내 얼굴 알아요. 몇 번 봤어요. 자, 그 청소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허페이 옆에 서 있는 여자를 가리키면서 예, 이분이 여기 쭉 머물고 계시던 분이 맞는데요. 허페이 씨 아내분이시잖아요. 허페이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나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아내도 못 알아봐요? 하고 소리치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데 그런데 사진을 옆으로 넘기고 넘겨봐도 그의 휴대폰 속에는 온통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여자와 찍은 사진들 뿐입니다. 허페이가 미쳐버린 건 아닐까요? 그는 잔뜩 흥분한 채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뭔가 번뜩 떠오른 듯 외칩니다. 제 아내 허벅지에 흉터가 하나 있어요. 허페이는 경찰과 청소부가 보는 앞에서 여자를 침대로 거칠게 눕히고는 그녀의 잠옷을 확 들춰서 허벅지를 확인하는데 거기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까지 모두 확인한 후 허페이가 허위로 아내 실종 신고를 했다고 확정짓고 허페이의 아내로 보이는 그 여자를 당분간 다른 곳에 묵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이 아내라는 여자가 그를 고소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또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땐 고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권력으로 손을 쓸 수밖에 없다 하고 으름장을 놓고는 경찰은 떠납니다. 허페이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정신이 나가서 미쳐버렸기로써니 설마 내 아내 얼굴을 기억을 못할까? 분명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닌데 내 아내 리무즈는 어디로 가고 웬 모르는 여자가 내 아내 행세를 하는 것인가? 대체 얼마나 많은 걸 다 조작했길래 지금 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단 말인가?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진짜 아내 리무즈의 흔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우선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이 섬에 놀러와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사진관으로 가보는데요. 실례합니다. 여기서 사진 촬영했었는데 혹시 지난 사진들 따로 보관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진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지금 장비가 다 고장나서 자료도 날라갔고 이 사진관은 곧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절망적이죠. 허페이는 이제 유일하게 알고 있던 아내 친구에게 연락을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그 친구의 프로필 사진에는 어떤 문신 문양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서 말을 걸어보지만 아내의 친구는 답장이 없었고 오히려 허페이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때 동네 아이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허페이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그의 지갑을 탁 훔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새끼들 거기 안 서! 허페이는 악을 쓰면서 아이들을 쫓아 골목을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그가 외진 골목까지 쫓아왔을 때 갑자기 웬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붕 달려와서는 그의 앞에 끼익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향해 쫓아가려는 허페이를 탁 막아서면서 더 쫓아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말해요. 결국 그 골목 안에 살고 있었던 다른 어른들이 허페이의 지갑을 휙 던져서 돌려주고 오토바이를 탄 미스테리한 여자는 떠납니다. 허페이는 바닥에서 지갑을 줍다가 아내 리무즈가 웬 서점에서 책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줍게 되는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서점이 바로 허페이의 눈앞에 있었어요. 허페이는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으시겠지만 일단 들어주세요. 스토리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 설명이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점 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허페이는 이거다 싶어서 서점 주인에게 말을 걸어요. 제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이 영수증에 찍힌 날짜 CCTV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요. 까지 얘기했는데 서점 안쪽에서 여보?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허페이가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그의 아내라는 여자. 허페이는 흠칫 놀랍니다. 이 여자가 무슨 수를 쓰기 전에 빨리 이 CCTV 화면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경찰을 불러서 결국 CCTV 화면을 다 같이 확인하게 되는데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던 허페이가 갑자기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제 아내라고요. 허페이가 드디어 아내를 찾았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자기 옆에 서 있는 이 여자였어요. 허페이는 순간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얼른 약통을 꺼내서 약을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허페이의 약통을 확 빼앗으면서 말했어요. 이 약 좀 그만 먹어 여보. 의사도 그만 먹으라고 했잖아. 허페이는 뭐 하는 거야? 내놔! 하고 분노하면서 여자하고 막 몸싸움을 벌이는데요. 경찰이 이들을 멈추고 허페이에게 이 약 2급 관리 약물인데 어디서 난 거냐고 의심스럽고 날카롭게 묻습니다. 허페이는 그거 그냥 두통약인데요? 하고 대답하지만 경찰은 그를 제압하고 이번엔 여자에게 물어요. 남편분 이 약 어디서 난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여자는 우리 남편 체포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허페이는 직업이 스쿠버 다이빙 강사라서 물속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 생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입 약물을 먹다가 그 부작용으로 건망증이나 심한 망상 등을 겪으면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해요. 결국 경찰은 허페이에게 정신 좀 차리고 아내한테 고마워하라면서 당신 아내 실종 신고한 건 정식으로 기각됐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아직도 이 여자가 자신의 아내라는 걸 믿지 못하는 허페이.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천마이라는 이름의 엄청난 승률을 가진 여성 변호사를 알게 됐어요. 이제 비자 만료까지 딱 3일이 남은 시점. 허페이는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천마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다시피 해서 결국 이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변호사 천마이는 허페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과 아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 라고 합니다. 허페이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허페이와 리무즈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났습니다.
부잣집 딸이었고 아름다웠으며 그림을 좋아하고 낯을 많이 가리던 리무츠. 허페이의 적극적인 대시 끝에 둘은 결국 사귀게 됐어요. 그런데 리무츠에게는 딱 한 명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만만. 이 만만은 사랑하는 친구 리무츠가 사귀는 남자 허페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리무츠는 그래도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하고 자신의 남자친구가 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에게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그랬지만 만만은 끝내 허페이와 연락은 물론 직접 만나보는 것도 거부했어요. 얼마 전 허페이가 연락을 시도했었던 아내의 친구라는 사람, 그 프로필 사진에 문신 문양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만만이라는 친구였던 거예요. 허페이가 만만에 대해 전해 들어서 아는 거라곤 그녀가 연극 감독이라는 점과 그녀의 연락처 프로필 사진에 있던 문신, 그게 다였습니다. 변호사 천마이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허페이를 데리고 사진관으로 갔어요. 아까 그 허페이하고 리무츠가 사진을 찍었었다는 그 사진관이요. 사진관 안을 둘러보면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천마이와 허페이는 의심스러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일을 하던 핫셀이라는 이름의 사진사가 뭔가 일부러 허페이하고 리무츠가 함께 찍은 사진 자료를 삭제하고 기계도 망가뜨려버린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일단 이 핫셀이라는 인물 기억해 주세요. 이제 변호사 천마이와 허페이는 허페이가 머물고 있던 그 호텔 객실로 갑니다. 여기서 천마이는 허페이에게 리무츠 씨가 실종되던 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해요. 허페이는 아내가 사라지던 그날 밤 불꽃놀이를 같이 보기 위해서 술집에다가 좋은 자리를 예약해 놓고 아내 리무츠와 함께 보러 나갈 생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리무츠가 갑자기 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당신 먼저 술집에 가 있으라고 나는 나중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허페이만 먼저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내에게 연락이 없어서 호텔 객실로 돌아와 봤지만 리무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자, 이렇게 허페이가 변호사 천마이하고 객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때 객실 바깥 복도에서 이 방 쪽으로 다가오는 또각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허페이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였어요. 천마이는 얼른 화장실 안쪽으로 숨고 허페이가 신경질적으로 그녀를 맞이하는데요. 당신이 여기 왜 왔습니까? 소리치는 허페이에게 여자는 여보,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내가 오늘 밤에 해변가에 있는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라고 말하면서 오늘 밤에 실컷 취하고 내일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허페이의 손을 슬쩍 잡습니다. 결국 허페이는 그녀와 함께 그날 밤 해변에 있는 낭만적인 레스토랑으로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데요. 그는 각을 잡고 앉아서 여자에게 협상을 시도해요. 얼마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한 액수 다 맞춰주겠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되게 유능한 변호사 고용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데 이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콧방귀를 끼며 말합니다. 당신이 정신병 때문에 폭력적으로 나오잖아? 그럼 내가 가족으로서 당신을 정신병원에 넣고 당신 재산까지 다 처분할 권리가 생겨. 자, 계속 면전에다 대고 열받게 하는 여자를 더 이상 봐주지 못하고 허페이는 그녀를 바닥에다 확 밀쳐버리고는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여자는 바닥에 내쳐진 채 막 울면서 여보 때리지 마요 하면서 막 연기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허페이는 또 미친놈으로 몰려서 레스토랑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다음 날이 됩니다. 이제 허페이의 비자 만료까지 이틀이 남았어요. 천마이와 허페이는 차를 타고 길을 나서는데 웬 미행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어느 덩치 큰 남자가 차로 운전을 하면서 이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천마이는 미친 듯이 화려한 운전 실력으로 그 미행을 따돌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밀스럽게 다른 차로 바꿔 타고는 이번엔 오히려 자기 차로 그 덩치 큰 남자가 운전하는 미행차를 뒤쫓기 시작해요. 그렇게 도착한 어느 외진 숲. 허페이와 천마이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이곳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리무츠의 위조된 여권과 사진들이 널려 있었고요. 마치 형사들이 사건 조사할 때 하는 것처럼 벽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모두 허페이와 리무츠 부부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내부를 둘러보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탕탕탕 총을 쏘며 쫓아옵니다. 겨우겨우 도망쳐 나온 두 사람.
짧은 시간이었지만 변호사 천마이는 벽에 붙어 있었던 자료들을 눈으로 싹 훑고 나온 듯 했어요. 그녀는 허페이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허페이 씨, 저한테 아직 뭐 말 안 한 거 있죠? 당신 혹시 도박해요? 허페이는 우물쭈물하면서 아이, 도박 뭐 하긴 하는데 이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천마이도 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 부부 혹시 도박 때문에 싸운 적 없냐? 리무츠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서 떠났고 이거 다 그녀가 계획해서 복수하는 거 아니냐? 하고 밀어붙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점들이 좀 있긴 했어요. 리무츠가 스스로 귀국행 티켓을 취소한 기록이 있었고 실종된 직후 계좌에서 거금이 빠져나갔었거든요. 혹시 허페이의 아내 리무츠는 실종되거나 납치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주도한 주동자가 아닐까? 허페이는 천무이의 이 추측, 가설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렵고 싫은 나머지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화를 냅니다. 잠시 후 좀 진정한 허페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변호사 천마이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늘 일로 바빴던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허페이는 어릴 때부터 매사에 자신도 없고 가정 환경 때문에 공부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하이로 떠나서 거기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얼마 남는 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휴대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가 큰 돈을 따게 됩니다. 처음엔 몇 푼 안 되는 돈이라서 뭐 이러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빠져들게 되고 이기면 이겨서 지면 진 대로 또 아쉬워서 계속 하게 됐어요. 그렇게 판돈은 점점 커져가고 이제는 휴대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에까지 직접 가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까지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평생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빚이 생겨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삶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이 아내 리무츠가 허페이의 앞에 나타난 거였죠. 그는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빨리 빚을 갚기로 합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안쓰럽게 바라보던 리무츠. 근데 기억하시죠? 그녀는 아주 부잣집 딸이라고 했었잖아요. 허페이의 빚을 다 갚아줍니다. 이런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던 이 리무츠의 친구 만만은 이런 일 때문에 허페이를 그렇게 신뢰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허페이는 리무츠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빚도 다 갚았고 리무츠의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큰 돈도 벌었어요. 허페이는 아내와 나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했다라면서 내가 목숨 걸고 장담하는데 내 아내 리무츠는 날 배신하거나 날 괴롭힐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믿고 계속 다른 부분들을 좀 조사해달라라고 변호사 천마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비자 만료까지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천무이는 핫셀이라는 사람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기억하시죠? 그 사진관에서 뭔가 좀 의심스러웠다는 그 사진사. 그가 20만 위안에 이들의 증인이 되어주고 허페이와 리무츠가 함께 찍었던 원본 사진도 넘겨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무이는 자신들을 쫓으며 미행하던 그 덩치 큰 남자가 생각보다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아냈다고 여기 계속 있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귀국하라고 허페이에게 조언을 하는데요. 하지만 허페이는 리무츠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버팁니다. 두 사람은 해변가의 한 카페에서 핫셀을 만나 원본 사진을 받고 돈을 건네줬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정말로 허페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진짜 아내 리무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확인하고 있었던 허페이 뒤로 웬 남자가 쓱 다가와서는 저기 그 사진 속 여자분이 저희 업체에서 장비를 빌리고 나서 반납을 안 하셨었거든요? 하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허페이는 리무츠는 초보라서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그 말을 무시합니다. 변호사 천무이는 계속해서 리무츠가 이 일을 꾸민 거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허페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실 말해라, 나는 다 말한 거다 막 싸우고 있었던 두 사람. 그때 어디선가 총알이 퓨 날아와서 이들과 함께 있었던 핫셀의 가슴에 탁
꽂힙니다. 순식간에 허페이와 천마이에게 가장 중요한 증인이 죽어버렸어요. 천마이와 하페이는 미친 듯이 총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그만 허페이가 발을 헛디뎌서 깊은 물 아래로 풍덩 떨어져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는 미친 듯이 헤엄쳐 다시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손에 큰 유리병을 들고 있는 가짜 아내가 와 있었어요. 허페이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갑자기 공황 증세가 오면서 막 어지럼증이 또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짜 아내는 손에 약통을 들고는 톡톡 치면서 이것 찾아 하고 약 올리듯 말하는데 허페이는 이번에도 얼마면 되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때 가짜 아내가 손에 들고 있었던 유리병을 휘둘러 머리를 팍 내리칩니다. 누구의 머리냐면 자기 머리를 내리쳐요. 가짜 아내의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호텔 직원들과 경찰이 이 객실로 들이닥치는데 지금 누가 봐도 허페이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그런 상황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정신을 차리니 허페이는 정신병원에 와 있었고 손발이 모두 꽁꽁 결박된 상태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는 그에게 어떤 정체모를 수술을 진행하려고 분주하게 막 준비를 합니다. 머리를 삭발시키고 약물을 주사했어요. 그리고 이때 세 사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짜 아내, 경찰, 그리고 이들을 미행하고 쫓던 덩치 큰 남자.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한패였던 거예요. 과연 허페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수술 준비가 끝나고 의료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복을 입고 위장한 천무희가 재빠르게 수술실로 들어와 문을 잠급니다.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딱히 천무희도 허페이를 당장 구해낼 방법은 없어 보여요. 사실 천무희는 지금 자기가 살려고 허페이를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경찰이 현재 섬 전체에다가 수배령을 내려서 이 변호사 천무희를 핫세를 죽인 용의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아마 허페이를 도와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천무희도 처리하려는 목적이겠죠? 위기에 처한 두 사람. 천하에 잘 나가는 변호사 천무희도 좌절하고 마는데요. 그때 천무희가 허페이를 붙잡고 말합니다. 지금 딱 한 가지. 천무희 자신과 허페이 당신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아내 리무츠를 찾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야만 이 판을 뒤집을 수가 있다고. 당신 솔직하게 말하라고. 시신이어도 좋으니까 리무츠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고. 그러면서 이 천무희가 말하길 다이빙샵에서 허페이 당신이 아내 리무츠가 장비를 빌렸을 리가 없다라고 너무 빨리 딱 잘라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그날 리무츠가 빌린 장비는 2개더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당신 사이즈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막 캐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사한 바에 근거해 추측한 대로 가설을 막 이야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어요. 허페이는 그날 불꽃놀이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예약한 후 그걸 아내 리무츠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날 밤이었지만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나갔죠. 그리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는 척 일부러 알리바이를 만들고는 밤에 리무츠와 같이 야간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리무츠는 바다에 두고 자기만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리무츠가 유명 기업의 외동딸이라는 걸 알고 허페이가 일부러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러브스토리 따위는 없었던 거죠. 이 천무희의 추리가 과연 사실일까요? 허페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의료진이 수술방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천무희는 마지막으로 허페이를 압박해요. 빨리 지금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빨리 말하라고. 그리고 결국 허페이는 모샤 등대에 있어요 라는 말을 외칩니다. 모샤 등대에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는 리무츠의 도움을 받아 도박 빚을 모두 갚고 새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또다시 도박을 하기 시작하고 빚을 졌다가 리무츠에게 딱 걸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리무츠는 이번엔 남편을 돕지 않기로 합니다.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빚도 갚아주고 하면서 도와주면 정말 버릇을 못 고칠 것 같았기 때문이죠. 냉정한 아내 리무츠의 태도에 화가 난 허페이. 그는 돈을 좀 찾아보려고 아내의 서랍을 뒤지다가 그만 이혼 관련 서류까지 발견하고 맙니다.
리무츠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판사판 상황이 어그러진 마당에 결국 허페이는 아내의 재산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이번 결혼기념일 여행을 일부러 계획한 거였죠. 이 모든 진실을 들은 변호사 천무이는 이 뻔뻔한 인간이라고 소리치고 병실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허페이. 의료진은 어디로 갔는지 바깥은 조용했어요. 허페이는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이로 결박을 물어뜯고는 수술대에서 일어나 도망쳐 나오는데 수술방 밖으로 나와서 돌아보니까 그가 있던 곳은 정신병원이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변호사 천무희부터 시작해서 가짜 아내, 호텔 매니저, 경찰, 술집 사장, 서점 사장, 사진관 사장 등등등 이 섬에 와서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천마이가 허페이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면서 이렇게 셔츠를 열어 젖히고 가슴팍에 있던 살색 밴드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디서 많이 본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눈치채셨나요? 천마이가 바로 리무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유일한 친구였던 만만이었던 겁니다. 이 만만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외로워하던 어린 시절 리무츠의 도움과 사랑으로 삶의 희망을 되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무츠와는 거의 친자매처럼, 아니 어쩌면 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리무츠가 결혼기념일 여행을 간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원래부터 이 리무츠의 남편 허페이를 믿지 않았던 만만은 아무래도 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만만이 유능한 연극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끌던 연극팀 전문 배우들을 싹 다 섭외해가지고 이 친구 리무츠를 찾을 커다란 연극판을 짠 거였습니다. 아까 허페이하고 천무이가 갔었던 그 장소, 여권이랑 벽에 막 자료들 붙어있고 했었던 그 장소도 천무이, 아니죠, 이제 만만이라고 불러야겠죠? 만만과 그 팀이 함께 쓰고 있던 아지트였던 거예요. 허페이 역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내 리무츠를 죽인 거였지만 리무츠의 친구 만만은 그보다 더 치밀하게 이 판을 짰던 겁니다. 결국 허페이는 경찰에 넘겨졌고 이 허페이를 잡아 조지느라고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던 만만 역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허페이가 말했던 모샤 등대 아래에서 리무츠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리무츠는 남편이랑 그냥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는 줄 알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웬 철창 같은 데 갇혀서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더 가슴 아팠던 건 그녀는 허페이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결혼기념일 여행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남편한테 죽임을 당해서 차마 그 사실도 전하지 못했었던 거죠. 만만이 전해준 뱃속의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 뒤늦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는 듯 울부짖는 듯한 허페이의 괴상한 얼굴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는 사라진 그녀였습니다. 이런 류의 영화들, 이런 류의 스토리들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반전같이 뒤에 숨겨진 얘기들을 다 알고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은 이제 스토리가 좀 새롭게 보이죠. 아마 허페이가 막 괴로워하고 꿈에 계속 아내가 나오고 했던 건 자기가 아내를 죽였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또 아내를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연기를 한 것도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숨기기 위한 어떤 페이크였겠죠. 그리고 여기 나선 연극 배우들도, 같이 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가짜 아내 연기하는 그 여자는 자기 허벅지에다 인위적으로 상처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왜 아까 갤럭시 서점 앞에서 영수증 주었잖아요. 그 서점에 들어가서 CCTV 확인하게 하고, 근데 그 CCTV 영상도 알고 보니까 조작된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일부러 지갑 소매치기 해서 허페이를 서점 앞으로 유인하고, 모든 것들이 마치 진짜 거의 뭐 트루먼 쇼처럼, 중국판 트루먼 쇼처럼 다 모든 게 이렇게 연극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만만히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온갖 또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선을 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마지막에 현실적으로 다 처벌받고 뭐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요 영화 요약해달라고 예전에 요청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께 이 요약 영상을 바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한마디 해주시죠.